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2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22라운드 리뷰는 또 늦지 않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바로 또 경기를 보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아무쪼록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와 성남FC의 경기였습니다. 전북현대가 40분 구스타보 선수가 PK를 얻어낸 것을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득점에 성공한 채로 1대0 전반전이 종료됐고요. 이후에 69분 구본철 선수가 이종호 선수의 약간은 빗맞은 슈팅을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지만 이후에 75분에 구스타보 선수가 재차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그리고 박진섭 선수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북현대가 3대1로 앞서 나간 채로 계속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나갔고, 성남FC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실수 내지는 어떤 실점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밀로스 선수의 한 골에 그치면서 3대2로 전북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구스타보 선수였습니다. 또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송범근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윤영선, 박진섭, 최철순, 중원에는 백승호, 김진규, 강상윤, 윙에는 바로와 송민규, 톱에는 구스타보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송민규 선수의 폼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전북현대는 송민규 선수의 기용 횟수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또 김문환 선수가 아닌 최철순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서 본인의 자리를 또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런 점들은 아마 최철순 선수가 K4 전북현대 B팀에서 뛰고 있으면서 경기 감각을 올려오긴 했지만 김문환이라는 선수가 차출된 상황에서 전북현대가 까딱하면 이제 좌우측 풀백이 모두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7월 30일 경기를 내지는 7월 30일 경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최철순 선수의 경기 감각을 어느 정도는 올려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용 선수를 이적시킨 이후에 지금 김문환이 아닌 최철순을 기용을 하는 게 맞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김문환 선수가 아닌 또 다른 카드를 찾아야 할 때 최철순이라는 선수가 전북현대에 있음으로써 이용 선수를 조금 더 임대 이적이긴 하지만 보내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홍정호 선수에게 휴식을 줬다는 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4일 정도간의 리그에 휴식기가 있으면서 그 기간에는 역시 홍정호 선수가 차출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홍정호 선수가 쉴 수 있었지만 이 경기에서 역시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부여해 주면서 전북현대가 조금이나마 좀 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리그를 꾸려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나 싶고요. 21세 이하 카드로 강상윤 선수가 낙점을 받으면서 중앙에서 풀어주는 움직임 역시 꽤 안정적으로 들어맞고 있다는 점도 전북현대가 다시금 현재 폼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날 전북현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는 3번의 득점이 모두 세트피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스타보 선수가 만들었던 PK 득점 역시 그 시작점은 구스타보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지수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본인이 PK를 얻어내면서 시작된 점이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결국 전북현대의 3개의 득점은 모두 코너킥 또는 프리킥에서 시작된 그런 점들이 모두 득점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게 지공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건 역시 강팀이 가져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북현대가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나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루첸코를 보내면서 이제는 구스타보 선수의 체력을 안배해줄 만한 자원이 이제 토르니케 선수가 오기는 했지만 적응하고 이런 점에서는 구스타보 선수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 상황에서 구스타보 선수가 본인의 좋은 폼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것은 전북현대의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외의 부분들은 수비 상황에서 물론 성남FC에게 2점을 허용했다는 게 약간은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인천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2점을 허용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비가 좀 흔들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는 게 전북현대라는 팀이고, 어쨌든 수비도 수비지만 굉장히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팀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성남FC는 5-4-1로 나와서 역습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경기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잘 들어맞았지만 김지수 선수의 반칙으로 이제 PK를 내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기 흐름이 조금 넘어갔던 게 사실이고 구본철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도 거의 빠르게 10분 이내에 또 전북현대가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남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잡아올래야 잡아올 수 없는 패턴의 경기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남의 라인업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성남FC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부분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VP는 구스타보 선수입니다. 90분을 뛰면서 2개의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공중볼 경합은 75%, 좋은 또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구스타보 선수에게 전북현대가 바라는 점이기도 하고요. 이 경기는 정말 완벽하게 김지수 선수를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성남에서 현재 피지컬이 가장 좋은 센터백이라고 하면 김지수 선수를 뽑을 수 있는데 김지수 선수를 이번 경기에 상당히 약간은 농락하는 듯한 그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구스타보 선수가 플레이를 잘해줬고요. 40분에 본인이 만들어낸 PK를 본인이 마무리 지었던 것도 지난 인천전에서의 PK를 잊을 수 있는 좋은 PK 득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키패스도 한 차례 만들 만큼 패스 플레이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점에서 구스타보 선수가 현재 폼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현대와 성남FC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입니다. 울산현대 이규성 선수가 후반 52분, 엄원상 선수가 후반 64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 앞서 나갔던 울산현대, 수원삼성도 68분에 안병준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내면서 따라가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울산현대가 이 점수차를 지켜내면서 2대1로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이규성 선수입니다. 자, 라인업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팀의 라인업 모두 설명해 드리고 또 경기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현대는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이명재, 김영권, 김기희, 서령우,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박호, 윙에는 이청용과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수원삼성의 경우에는 양원무 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불트위스, 민상기, 장호익, 그 윗선에는 마나부, 사리치, 이종성, 류승우, 투톱에는 안병준과 김건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바코가 왼쪽 윙, 중앙에 황재환 선수가 들어가 있었지만 후반에 들어오면서 울산현대의 득점이 터졌다는 점에서는 이청용 선수를 넣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고요. 안병준 선수 역시 후반에 교체되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안병준 선수가 미친 영향력이 조금 더 컸다는 점에서 오형규 선수 대신에 안병준 선수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뭐 이제 경기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두 팀 모두 후반에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팀이고 특히 울산이라는 팀의 경우에는 스쿼드 숫자는 두 번째로 적으면서 나이는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체력을 아껴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만큼 전반에는 힘을 약간은 빼고 경기를 한 이후에 후반에 교체해서 승부를 걸어보는 그런 양상을 많이 띠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두 팀의 그러한 흐름이 상당히 잘 나타난 경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고요. 울산의 경우에는 오늘 이명재 선수의 크로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엄원상 선수의 득점을 만들어냈던 크로스도 그렇고 이명재에서 레오나르도가 아닌 조금 더 길게 뻗어나가면서 엄원상을 보는 그런 크로스의 구질이 상당히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에 흔들리고 있는 수비진을 조금 더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로스를 왼쪽 풀백 이명재 선수가 좀 플레이를 나와서 해줬고요. 사실 울산현대가 김태원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오른쪽에 서령우, 왼쪽에 이명재 조합이 조금 더 길게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가장 좋았을 때만큼 올라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이명재 선수의 키 컨디션도 그렇고 서령우 선수 역시 꽤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서 생각보다도 그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던 이번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원두재와 이규성 선수 역시 본인들의 좋았던 폼을 여감없이 보여줬고 원두재는 마지막 안병준 선수에게 실점을 하는 장면에서는 약간은 놓치는 장면이 있기는 했지만 뭐 그런 장면을 제외하고는 이규성과 원두재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엄원상 선수 역시 약간 초반에는 결정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논스톱 발리 슈팅을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엄원상이 왜 울산에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듣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울산에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은 바코의 결정력이 최근에 조금은 안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 엄원상,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규성, 때에 따라서 레오나르도 이런 선수들이 득점 만들어내주면서 바코가 가질 수 있는 결정력에서의 아쉬움들을 메워주고는 있지만 바코가 득점을 만들어내줬다면 훨씬 더 좋았을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바코의 결정력 부재가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꽤 안정적이었던 이번 울산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수원 삼성은 수비진부터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이 선수들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패턴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서로의 콜 플레이는 맞아야 되는데 콜 플레이조차 약간은 맞지 않는 모습이 꽤 보이는 장면이 꽤 있었고요. 특히 4-4-1을 만들어내면서 이종성 선수의 경우에는 삼선에서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주로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사리치 선수나 이종성 선수가 약간은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랬다면 오히려 이종성의 파트너로 중원에 정승환 같이 많이 띄워줄 수 있는 플레이어를 두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사리치와 이종성으로 삼선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 조금 더 넘어갈 만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왼쪽에 마나부, 오른쪽에 류승우를 투입한 건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를 내긴 했지만 정말 딱 일정한 그 이상의 효과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선수는 투톱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위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선수라서 4-4-2라는 대형을 갖추고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선수의 현재 폼이 김건희 선수를 무조건 살려줘야 될 만큼 굉장히 좋은 폼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이종성이라는 선수를 조금 더 삼선 아래로 내려주고 사리치와 정승원을 중원에 기용한 이후에 오른쪽에는 다른 선수를 기용한다든지 원톱엔 안병준만 두고 이런 점만 해줘도 수원 삼성이 괜찮게 플레이를 해줘도 되고, 사실 김건희라는 선수가 이전에 보여줬던 폼들에 비해서는 수원 삼성의 최근 톱들의 폼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 약간은 올려치기가, 물론 이런 평가는 개인적인 평가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김건희 선수에 대한 너무나 큰 의존을 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근 감독이 이런 14일간의 어떤 텀에서는 안병준 선수를 보다 수원 삼성만의 패턴에 잘 맞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후에 득점이 안 터진다면 차라리 안병준을 빼고 오영규, 김건희로 투톱을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MV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VP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기성 선수인데요. 88분을 뛰면서 1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대단했던 건 패스 성공 75개였는데요. 물론 삼선에서 배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박스박스로 보다 공격적인 재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규성인데 굉장히 좋은 중거리 득점 만들어내면서 그 득점 하나로 울산이 조금 더 압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규성이 이 경기 키패스 3개를 기록했는데 사실 울산이라는 팀은 센터백들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고 삼선에 있는 원두재 선수 역시 국가대표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원두재에게 어느 정도 수비적인 롤을 맡겨준다면 이후에 이규성은 조금 더 올라가서 박스투박스 내지는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오늘 경기에서 정말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터셉트를 3번 기록했고 차단도 1번 기록했다는 점 역시 이균성 선수가 본인의 공격적인 임무에도 집중을 했지만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의 김보섭 선수가 후반 55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대0, 이 점수차를 그대로 지켜낸 인천유나이티드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김보섭 선수입니다. 라인업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는데요. 구성현 키퍼, 백포에는 유인수, 송주은, 박지수, 강윤성, 중원에는 권혁규, 이영재, 고승범, 쓰리톱에는 명준재, 김지현, 김한길이 경기를 뛰었습니다. 반면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김동원, 데브리지, 김동민, 김준혁, 윙백에는 강윤구와 김성민, 중원에는
이강현과 이명주, 쓰리톱에는 김보섭, 아길라르, 에르난데스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제가 한 번에 라인업을 불러드리는 건 이 경기에 정말 얘기할 게 많거나 정말 얘기할 게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경기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점이 아주 많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팀이 평소에 풀어가던 패턴대로 플레이를 했고, 물론 인천이 약간은 김광석이 등장했다가 오른쪽 센터백에 이제 김동민이 나왔다가 김광석 선수가 전반에 교체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거 아길라르와 교체되면서 오른쪽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김선민이 오른쪽 윙백으로 내려오고, 오른쪽 윙백이었던 김준엽이 오른쪽 스토퍼로 내려오고,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사실 뭐 양 팀의 평소에 하던 플레이에서 크게 변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영재 선수가 몇 차례 번뜩이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고, 사실 이 경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얘기를 할 만한 건 김보섭과 에르난데스의 패턴 플레이, 아니면 아길라르와 에르난데스의 패턴 플레이가 인천 유나이티드에 생각보다 빠르게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런 점들이 2주 후에는 보다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보섭과 에르난데스가 만들었던 이런 패턴 플레이는 물론 김보섭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일단 두 선수가 일단은 맞아 들어가는 좋은, 뭐 어떻게 말하자면 비슷한 템포를 가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아길라르 선수가 빠져나가는 에르난데스에게 줬던 것 역시 이 선수들이 템포를 점차 맞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여전히 김지현 선수의 폼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지현이 사실 전문톱이라기보다는 세컨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약간은 조규성 선수를 김지현 선수가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뭐 불가능할 거라는 건, 뭐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점이고, 그 점이 조금 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던 이번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MVP로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보섭 선수가 역시 MV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8분 동안 나와서 1개의 득점 기록했고 슈팅 정확도는 100%였는데요. 득점 상황에서 엄청난 라인 브레이킹을 보여줬고, 마무리 능력 역시 꽤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김보섭 선수가 약점으로 다져졌던 김보섭 선수의 마무리 능력, 이런 점들도 이번 경기에서는 꽤나 안정적이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의 주 득점왕은 어떻게 보면 무고사에게 쏠려 있었지만 이제는 에르난데스, 김보섭, 아길라르, 이런 선수들이 양분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 상무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득점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강원FC의 양현준 선수가 전반 19분에 김대원 선수의 좋은 어시스트를 받아서 굉장히 감각적인 힐킥으로 득점 만들어냈지만, 전반 44분에 정재용, 그리고 후반 48분에 이승우 선수가 득점 만들어내면서 수원FC가 역전을 했는데, 이후에 김대원과 양현준이 5분 만에 두 골을 만들어냈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정엽 선수가 쐐기골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강원FC가 4대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라인업 설명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수원FC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는 제가 많이 설명을 해왔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위한 4-5-1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고, 보다 4-4-2에 가까운 공격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박배종 키퍼의 백포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박민규, 김건웅, 김동우, 신세계, 그 윗선에 무릴로, 박주호, 정재용, 이승우, 투톱에는 라스와 김현이었는데요. 사실 수원FC의 공격적인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현 선수가 투입되기 이전에는 이승우 선수가 라스의 파트너 자리로 가고 오른쪽에 이기혁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왼쪽에 무릴로, 톱에 이승우라는 약간 기본적인 위치는 있지만, 무릴로와 이승우는 어떻게 보면 이미 프리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무릴로, 톱에 이승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선수들이 압박을 하는, 내지는 수비를 하는 시작점에 불과하지, 공격 상황에서는 이 선수들이 그냥 이 위치에 있는 적이 딱히 없습니다. 이기혁과 박주호, 정재용이라는 선수들은 중원에서도 보다 많은 활동량으로 수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승우와 무릴로가 맘 놓고 프리롤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수원FC의 이러한 약간은 틀에 박히지 않은 4-4-2 운영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김현과 라스가 동시에 출전을 하면 그런 점들은 약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왼쪽에 무릴로 오른쪽에 이승우가 보다 본인들의 위치를 약간은 고수해주면서 프리롤의 임무를 수행해주고, 물론 프리롤이라는 것 자체가 위치를 상당히 본인의 입맛에 맞게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잡고 프리롤적인 성격의 플레이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모순된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는 왼쪽과 우측, 좌우 측면에 이제 자리를 잡고 플레이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선택의 결과가 완벽하게 잘 맞아 들어갔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 점은 잘 모르겠다. 다만 강원은 백5 내지는 백3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잘 열어주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포스트 플레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동규 감독이 아닌가라고 변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강원FC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라인업이 다 똑같고 톱에 이정엽이냐 발시아냐만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주로 최근에 최용수 감독은 전반에는 발시아, 후반에 이정엽, 뭐 후반에는 전반에 이정엽, 후반에 발시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발시아는 보다 득점에 치중을 할 수 있는 선수라면 이정엽은 득점도 득점이지만 포스트 플레이 내지는 연계에 조금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각자의 다른 패턴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정엽 선수가 나왔을 때에는 보다 김대원과 양현준의 득점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양현준과 김대원의 득점이 65분과 69분, 즉 이정엽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에 나왔다는 점 역시 강원에서 이정엽과 양현준, 김대원이라는 이 세 명의 조합이 보다 더 효과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다만 톱의 득점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발시아 선수 역시 조금 더 맞춰 나간다면 이정엽보다 더 큰 위력을 나타낼 수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번 경기였고요. 김대원과 양현준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의 능력, 또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지공 상황에서의 능력은 강원FC가 왜 저력을 가진 팀이라고 선수를, 팬들에게, 감독에게, 이런 관계자들에게 인식이 되는지를 오늘 경기에서 정말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경기였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MVP를 살펴보면 역시 김대원 선수입니다. 김대원 선수는 94분 뛰면서 한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키패스 3개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혹자는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한 양현준이 MVP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도 경기 인터뷰는 양현준 선수가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김대원 선수가 만들어냈던 키패스들이 정말 대단했고, 이 동점을 만들어낸 김대원 선수의 득점 역시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분위기를 만들어 올 수 있는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김대원 선수가 진정한 MVP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키패스 3개 중에 2개가 득점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패스들은 정말 유망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던 키패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김대원 선수가 역시 강원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비적인 스탯으로 보면 지상경합 승률이 2번에서 2번 승률을 가져가면서 100%였고 볼 획득도 7번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김대원 선수가 끊어내고 본인이 밀고 올라가는 그런 점 역시 꽤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 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항 슬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한종무 선수가 주민규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이후 후반 78분에 정재희 선수가 동점권 만들어냈고 그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라인업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더 말씀드릴 거 없이 약간 김천과 인천의 경기처럼 경기가 약간은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약간 그런 경기가 좀 있었는데, 뭐 양팀 라인업 말씀드리지 않아도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도 많이 라인업이 변하는 팀이 아니고 포항이라는 팀도 라인업이 많이 변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더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가장 특징적인 측면이라면 제주 유나이티드의 최영준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기 상황을 보면 최영준이 센터백이라기보다는 그냥 3선에서 플레이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줬고, 어떻게 보면 4-3-3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최영준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점은 뭐 최근에 센터백들이 계속해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센터백 컨디션들 그리고 이런 점들이 꽤 좋지 않다는 점이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포메이션 구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김범수 선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후반에 김범수가 투입된 이후에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상당히 잘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역시 전반에는
뭐 한종무 선수도 한종무 선수지만 김범수 선수를 한번 기용해보는 것도, 물론 김범수 선수를 오늘 후반에 교체 투입시킨 건 김범수 선수의 체력 문제도 약간은 있겠지만 김범수 선수를 조금 더 플레잉 타임을 늘려주는 것도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약간은 지리멸렬한 흐름이었지만 정재희 선수가 투입되면서 경기가 확 바뀌었고, 그런 점들을 이제 MVP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MVP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정재희 선수입니다. 정재희 선수는 35분을 뛰면서 한 개의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슈팅 성공률이 67%였습니다. 즉 3개 중 2개가 이제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재희가 살아나면서 포항의 공격 역시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런 점은 정재희 선수가 뭐 완델손 선수가 오고 김승대 선수가 오면서 약간은 본인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정재희 선수는 굉장히 좋은 크랙 내지는 조커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기 상황에서 정재희 선수가 김승대 선수에는 실패했구나라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장면에서 결국 김승대의 공이 가고 있었는데 그걸 정재희가 잡아내면서 또 경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점은 아마 김승대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김기동 감독이 꽤 혼이 났을 걸로 보입니다. 김기동 감독은 이런 부분 상당히 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정재희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재희 선수가 정말 간절했고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많이 가져갔다는 점이 정재희 선수를 칭찬할 만한 포인트가 되었던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런 점은 포항의 강력함을 나타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름 이적 시장 내내 영입이 없었던 팀이 물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재희, 이광영 이렇게 계속해서 왔지만 부상에서 돌아오고 했지만 정말 포항이라는 팀은 꽤 정말 좋은 저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점이 오늘 경기에서 꾸역 무승부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포항 슬러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무승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4위인 제주와의 격차도 그대로 유지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항 슬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다음 경기는 앱서울과 대구FC의 경기였습니다. 54분 고재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본인의 고작이라는 별명을 그대로 증명하는 그런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64분에 나상호 선수가 재차 PK로 득점, 그리고 후반 90 플러스 6분 일류첸코 선수의 정말 극장골이 터지면서 서울이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라인업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4-3-3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한미 키퍼에 김진야, 황현수, 이한범, 윤정규, 중원에 기성용, 팔로세비치, 백상훈, 그 위쪽에는 나상호, 일류첸코, 조영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오승훈 키퍼, 백스리에는 김진혁, 홍정은,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이용래와 이진용, 그리고 쓰리톱에는 페냐, 제카, 고재현이었습니다. 사실 경기 흐름이 일방적으로 어느 팀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계속해서 약간은 치고받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세징야 선수가 뛸 수 있는 폼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원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페냐를 보다 윗선에 기용을 했고 이용래와 이진용 조합이 그대로 좀 출전을 하게 됐고요. 고재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까지는 대구가 꽤 괜찮았습니다. 이 경기 적어도 비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는데, 그런데 고재현 선수가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졌고 오승훈 선수 역시 왼쪽 허벅지를 잡고 쓰러지면서 이 두 선수들이 최영원과 이근호로 각각 교체가 됐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물론 나상호 선수의 득점이 터진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구FC에게는 안 좋은 흐름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대구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너무나 패배지만 잃은 게 있는 패배가 아니라 너무나 잃은 게 없는 패배가 아니라 너무나 잃은 게 많은 패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홍정훈 선수 들어오면서 다시금 주전급 백스리 조합이 가동됐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앱서울의 경우에는 일류첸코를 정말 잘 데렸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조영욱이 윙어로 돌아가면서 나상호, 조영욱, 일류첸코라는 이 공격 조합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일류첸코 사진에 대해서 서울 팬분들께서 여쭤보신다면 K리그 페이지에는 여름 이적 시장이나 최근 약간은 좀 느리게 이적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사진이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울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고 제가 다운을 봤는데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일단은 전북 현대 사진으로 해놨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별개로 페냐는 꽤 괜찮았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MVP를 보면 역시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사실 이런 경기에는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MVP인데 그 결승골이 정말 엄청난 슈퍼골이었다는 점에서 일류첸코 선수를 뽑지 않을 수 없었고요. 슈팅 성공률 100%인데 그 성공률 한 슈팅이 정말 엄청난 원더골이었습니다. 후반 교체로 투입되면서 일류첸코 선수가 팔로세비치 선수와 함께 맞춰가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줬고, 서울의 일류첸코는 전북에서의 올 시즌 일류첸코와는 또 다르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대구의 경기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 승부예측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몇몇 득점만 아니었으면 꽤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가 좀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고요. 22라운드 리뷰를 이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알도 아시는 몇 가지 이슈로 약간은 제가 혼란이 좀 있어서 조금 느리게 왔는데요. 다시금 또 이후부터는 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